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종근 변호사입니다. 법이 나를 지켜줄까라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법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회적 합의인 법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는 그런데 나라마다는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난 연말이었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사라 맥킨리라는 여성이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남편이 크리스마스에 암으로 사망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사람이 적다는 걸 알았는지 총을 든 괴한들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깜짝 놀라서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사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니까 상담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총을 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총을 쏠지 말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쏴도 되는지를 묻는 사라의 질문에 상담사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샷건을 들고 아이와 함께 화장실에 숨어있던 엄마 사라는 화장실 밖 괴한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한 명은 총을 맞고 즉사했고요. 그걸 본 다른 한 명은 바로 도망쳤습니다. 총을 쏴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라 맥킨리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에 잡혀가서 아이와 헤어지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잡혀가지 않았어요. 사라의 행동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개념을 캐슬 독트린이라고 불러요. 캐슬은 성이라는 뜻이고 독트린은 논리라는 뜻인데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성과 같은 곳에서는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사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문화, 미국의 오랜 전통, 미국의 그런 사회적 합의가 이 사건이 벌어졌던 오클라호마주 형법에도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실제로 오클라호마주 형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시민은 자신의 주거에서 절대적인 안전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침입자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해석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강원도 원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집도 단독주택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군입대를 앞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 젊은이는 친구랑 헤어졌어요. 흔한 일이죠. 저도 그랬었고. 자리가 굉장히 즐거웠나 봅니다. 새벽 2시가 넘게까지 술을 마시고 젊은이는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우리 집 2층에 불이 켜진 게 보이는 거예요. 새벽 2시인데요. 가족들은 다 자고 있을 게 분명한 시간인데 왜 불이 켜져 있지? 남자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헐레벌떡 뛰어가서 2층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층 문 앞에는 물건을 훔치고 있는 50대의 또 다른 남성, 도둑이 있었습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이 혈기왕성한, 게다가 흥분까지 한 이 젊은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도둑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20대의 남성을 50대의 남성이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체격도 힘도 압도적이었던 젊은 남성이 도둑을 손쉽게 제압했어요. 제압하고 난 뒤에 1층으로 내려가서 가족들을 깨우려는데 도둑이 슬금슬금 기어서 다시 창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걸 봅니다.
도망을 쳐 남성은 다시 흥분하죠. 1층으로 가려다가 발길을 돌려서 다시 도둑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2층 한 켠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자신이 메고 있던 혁띠를 풀어서 도둑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도둑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2층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비로소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신고를 받고 구급차도 왔기 때문에 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도둑은 3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떨까요? 정당방위에 해당할까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사라 맥킨리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사실 구조는 비슷하잖아요. 단독주택에 도둑이 들어왔고 심지어 이 강원도 원주 사건에는 들어와 있었고 방어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총을 쏴서 괴한을 죽였던 사라 맥킨리는 무죄였어요. 혁띠로 때리기는 했지만 바로 죽지는 않고 3개월 뒤에 사망한 원주 사건은 어때요? 답을 알려면 일단 우리나라 법이 어떤지 그것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오클라호마주 형법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라는 조문을 이렇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제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까 오클라호마주랑은 다르죠. 거기는 절대적인 안전, 치명적인 힘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형법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그걸 벌하지 않겠다. 이 말은 죄인 것은 맞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처벌하지 않고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 강원도 원주 사건을 둘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첫 번째, 처음에 이 젊은 청년이 범인을 발견하고 때려서 제압한 것. 법원은 그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밤에 젊은 청년 네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럴 수 있어. 가족이 있는 집에 갑자기 불이 켜져 있고 문을 열었더니 도둑을 맞닥뜨렸다. 네가 얼마나 당황했겠니?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도둑을 제압한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처벌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두 번째 폭행은 어때요? 한번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에 나이 든 도둑을 제압했다면 20대 젊은 청년이 가족들을 소리쳐 부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가지고 있는 혁띠로 도둑을 때릴 게 아니라 손과 발을 묶어둘 수 있지 않았을까요? 도둑을 제압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없이 기어서 도망치고 있는 50대의 절도범을 죽을 때까지 때린 거야? 법원은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1차 폭행과 다르게 2차 폭행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형법 조문으로 보자면 상당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고요. 저도 20대를 지나온 사람으로서, 소중한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정적으로 우리나라 원주 사건에서 젊은 남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새벽 2시, 그 늦은 시간에 멀리 보이는 불빛을 보고 집까지 뛰어가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을 때까지 때려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제압한 침입자를 감정을 실어서 공격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집행유예긴 하지만 결국 남성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마 이 사건 전후로 그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집에 도둑만 들지 않았으면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래서 우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였던 내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선, 그 선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피해자였는데 한순간에 가해자로 뒤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순간을 우리 몇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하는 일이니까 사건을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총 3명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처남. 아내와 처남은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둘이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누나 동생 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작게 시작한 싸움이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지 큰 싸움으로 번집니다. 처남이 갑자기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가족 간의 다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남편이 두고 볼 수만은 없겠죠. 남편이 그 싸움을 말리려다가 싸움이 남편과 처남 사이의 다툼으로 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처남의 몸무게가 남편보다 20kg이 더 나갔다는 점입니다. 싸움을 할 때 체급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싸움의 향방은 금방 정해졌고요. 처남이 남편 위에 올라타서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숨이 컥컥 막히는 상황에서 손을 뻗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남편의 손에 과도가 쥐어집니다. 근처에 과일을 깎던 과도가 놓여 있던 거예요. 남편은 과도를 들어서 처남의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남이 남편보다 20kg이나 더 나갔다고. 그리고 남편이 올라타서 가슴을 압박했다고.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사건이 조금 더 나쁘게 진행됐다면 남편의 생명에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을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남편과 처남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편이 처남의 공격을 방어한 것이라기보다는 남편과 처남이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남편이 정당방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상황이 아무리 긴급하더라도 이렇게 법원은 판단을 했구나.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을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첫 번째 사건과 비슷하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C가 등장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C를 의심합니다. C를 찾아가서 따져야겠다고 생각한 아내는 아들을 포함해서 여럿을 데리고 C를 찾아갑니다. C의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함부로 들어간 뒤에 아내와 아들 또 여럿이 C를 함께 구타합니다. 그런데 C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거죠. 손으로 막 막아내고 휘젓고 이러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이때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당방위를 인정했다고 설명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모습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럿이 C를 공격한 행동이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볼 수가 없다. C는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손을 휘저은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아내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아내는 문을 열어줘요. 그런데 남편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이미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가위로 위협하고 폭행하고 나아가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해요.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러지 말라고 말로 그리고 몸으로 방어를 했지만 결국 말이 통하지 않고 남편이 워낙 자기보다 힘이 세니까 아내는 칼로 남편의 배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은 사망했어요. 이 사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위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아내를 협박하고 폭행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칼로 남편의 배를 찌른 아내의 행동은 스스로를 지키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걸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회통념상 이러한 행동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칼로 사람의 배를 찌르는 그런 행위는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하철만 타더라도, 물건만 사러 시장에 가더라도 언제든 우리는 갈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선, 그 선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이라는 게 구분하기 쉬울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이 정당방위가 성립하는지,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지 그걸 따지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결국 그 방어하기 위한 행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그것을 따진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한 것을 따질 때도 종합적으로 이 상황을 상세히 법원이 확인하고 판단한다는 점, 그 모든 상황을 참작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가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결국 우리가 강의 시간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라 맥킨리의 사건, 캐슬 독트린이라는 것,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주, 미국의 오클라호마와 같은 주에서는 조금 더 개인의 사유지를 엄격하게 인정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와 달리 우리나라 형법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 그렇지 못했던 사례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갈등을 겪었을 때 뜻하지 않게 가해자가 되는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조심히 또 안전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차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